우선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유지 자체보다는 이번에 한은이 내놓는 새로운 결정들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처럼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하는 발표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온 만큼 이창용 한은 총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회견 현장 직접 가보겠습니다. 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 확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미국은 고용이 예상보다 양호한 가운데 AI 관련 투자와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 지역은 재정 지출 확대와 완화적 금융 여건 등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내수 부양책과 수출 다변화 노력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나 관세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며 유로 지역은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2%를 소폭 하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재정 건전성 우려,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모양입니다. 미 달러화는 엔화 강세,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등으로 대체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개선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수는 건설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민간 소비가 경제 심리 호조와 임금 등 소득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컴퓨터 등 IT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 가격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월 중 2.0%로 낮아졌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를 나타내었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를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 투자, 외국인 주식 매도 등에 따른 수급 부담과 엔화 등 주변국 통화 움직임에 영향받으며 등락하다가 최근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주가는 주요 업종의 실적 호조 전망,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 지속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영향받아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최근 그 흐름이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경제 전망 이후에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8%를 상회하는 2.0%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올해 성장률을 0.35%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 등으로
0.05%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서는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미 정부의 대응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 정부의 임시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는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출 등 성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 외에 방금 말씀드린 미 관세 정책 외에도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의 통화 재정 정책 등이 상하방 리스크로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와 2.1%로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압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 경기 개선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께서 지금 저희 전망 바꾼 거, 또 물가 전망 바꾼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전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은 내수 회복세와 IT 품목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BIT 부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4%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T 및 BIT 부분 간의 격차는 오히려 11월 전망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개선 흐름의 강도와 확산 정도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당폭 낮아졌지만 변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감소했지만 기타 거주자의 투자는 작년 10월, 11월 높게 올라간 상황과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는 등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조정 우려 증대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으로 최근 상당폭 상승한 만큼 향후 추이와 파급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간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어 왔던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는 금년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되었지만 아직 수요 압력이 크지 않아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자님. 네, 이데일리 장명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개편된 조건부 금리 전망을 처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더 제시를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부분도 있어서 혹시 이번 회의에서도 그동안 소통하셨던 방식으로 3개월 내 금리 전망을 좀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다면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수준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새롭게 이제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동결에 이제 대다수 무게가 크게 실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인하와 인상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금리 변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하 쪽으로 좀 더 많은 점이 찍혀 있고요. 근데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경우는 하반기 이후 경기 상황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될지, 아니면 총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BIT 부분의 성장세는 좀 낮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를 고려하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2%로 높이고 내년 성장률은 1.8%로 낮춰 잡았는데요. 이게 올해 상황만 보면은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가 이제 내년은 또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일지, GDP 갭률이 내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지 예상 부탁드립니다. 예, 3개월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 나온 6개월 전망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3개월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눠드린 것처럼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각 금통위원들의 조건부 전망입니다. 조건부 전망을 보시면 2.5%에 16개의 점이 찍혔고 2.25%에 4개, 2.75%에 1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이 점을 찍을 때는 논의를 다 같이 한 다음에 한 분 한 분이 자기 의견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전체적인 논의가 끝나면 익명하에 그 점을 찍어서 하기로 했거든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3개월 할 때는 한 분 한 분한테 3개월 뒤가 어떻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어느 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6개월 전망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론은 같이 하되 누가 누군지를 찍은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개별 의원에 대한 생각을 명시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점을 찍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25%로 금리를 낮게 제시한 경우에는 언급된 요인들이 회복세가 있지만 K자형 회복이기 때문에 부분 간 회복 속도 차이가 커서 아직도 성장을 지원할 그런 필요가 있다. 또 6개월 뒤에는 환율과 주택시장의 금융사정이 상황이 지금보다는 안정되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반면에 2.75로 찍은 점이 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가 2.2%로 저희 물가 상승률을 높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나 유가나 이런 변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유가나 환율 변동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부 전망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3개월은 사실 저희가 이 체제를 바꿀 때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1개월 저희의 전망을 오늘 발표했고 6개월 전망을 발표하면 그 사이에 3개월은 시장에서 스스로 이제 그걸 보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1개월하고 3개월하고 막 하면 너무 가까워서 정보가 중폭되는 것도 많고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고, 그래서 1개월하고 6개월을 발표하면 그 사이는 시장에서 좀 추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갈 텐데, 그래도 이게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동안 3개월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이행 과정에서 3개월에 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는 것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근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3개월 이야기는 이제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개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똑같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어느 분이 3개월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유에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생각을 하시는데 3개월은 6개월하고 달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6개월에 얘기한 거에서 같은 이유인데 금리를 올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분은 3개월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GDP 갭에 관해서.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여기까지 듣고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면서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금리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이 벌써 6번째 유지 결정입니다. 네,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이번이 6차례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도 없는 전원 합의입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금리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한 겁니다. 시장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99명이 유지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유지 자체는 뭐 이변 없이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그리고 물가 전망입니다. 1년에 4번 발표를 하는데 이제 2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올해 들어 첫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일단 성장률은 생각보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2%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전망치 상향 배경을 살펴보면 수출이 0.35%포인트, 소비가 0.05%포인트 끌어올렸지만 부진한 건설 경기가 0.2%포인트 낮추면서 총 0.2%포인트 높인 겁니다. 이 총재는 이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이제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이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번 하는 전망치는 전부 전망치와 같고 이제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높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이제 1.9%에서 1.8%로 내려잡았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올랐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예측한 물가 상승률은 2.1%였는데 2.2%로 0.1%포인트 높였습니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내내 지속된 고환율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에 다시 한번 방점을 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경제에 대한 한은의 전망들도 좀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다 보니까 한은에서도 좀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만 그 결정 당시에 나왔던 것보다는 다소 좀 뭐랄까요 완화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총재는 이제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통방문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는 표현이 이제 다소 완화된 겁니다. 앞서는 가계대출 주택가격과 관련해 11호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를 내놨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오르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0.07%포인트 줄은 걸 감안하면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다만 서울 외곽과 경기 등 주변 지역의 가격 오름폭이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인 상황에서 규제의 풍선 효과를 고려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독특하게 나왔던 게 마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처럼 점도표 형식의 6개월 금리 전망이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6개월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하는 점을 찍어서 그
이제 추이를 보는 네. 이런 식의 발표가 처음으로 시도가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한 설명 이창용 총재도 좀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금통위원들은 오는 8월까지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유지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2.2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금통위원당 3개, 총 21개의 전망치 중 2.25%에 4개, 2.75%에 1개, 나머지 16개는 모두 2.5%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총리는 개별 전망치에 대한 별도의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2.25%로 낮춘 전망에 대해서는 K자형 회복과 이제 부문 간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환율 상황이 안정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고 밝힌 반면에 네. 2.75%로 이제 상향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환율과 유가 상승 우려를 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이번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부터 이 총재를 포함한 이제 7명 금통위원들의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앞으로 제시할 텐데요. 예. 금리 전망에 대한 확률 분포를 반영해 점 3개씩 나눠 찍는 방식입니다. 당연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한 건데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면서 경제 주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이 총재의 입을 제공하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점진적으로 줄일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총재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점도표는 이번 달을 시작으로 오는 5월, 8월, 11월 그리고 연 4차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당일에 제시됩니다. 이 총재가 퇴임한 뒤 치러지는 오는 5월 금통위에서의 전망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의 새로운 점도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금융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에 올라선 지 하루 만에 장중 최고치를 6,2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인데 증시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코스피가 최고치를 또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6,120일에 개장한 뒤 6,210일까지 치고 올라간 이후 현재는 6,200선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76에 문을 연 뒤 1,170선 초반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4천억 원과 3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1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삼성전자는 5% 넘게 올라 21만 원에 올랐었고 SK하이닉스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LG전자는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10% 뛰었습니다. 기아도 AI 로보틱스 가치 부각에 장중 20만 원을 찍었고 현대차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LG 이노텍은 급등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SK증권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증권주들 역시 강세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내린 1426.3원에 개장한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1420원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올랐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6% 상승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3%와 0.81% 올랐습니다. AI 투자 우려가 사라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엔비디아는 1.4% 올랐고 장 마감 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의 매출을 내놓았습니다. 브로드컴도 엔비디아 실적 후광에 2% 넘게 올랐습니다. 메타는 AMD와 6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구매 계약에 따른 기대로 2.2% 상승했습니다. SBS BC 김용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간밤 뉴욕에 이어서 오전 우리 증시까지 밀어올리고 있는 엔비디아발 훈풍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침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은 항목별 모든 수치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수치 어땠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4분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한 68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돈 수치이면서 역대 가장 높은 분기 매출액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1달러 62센트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65% 오른 2,159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분기 매출이 7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역시 월가 컨센서스인 726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다만 매출 전망치에서 중국 사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호실적의 배경은 뭡니까? 네, AI 확산에 따라 성장한 데이터 센터 사업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620억 달러를 기록해 분기 매출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GPU에 대한 강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과 함께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에 대한 고객사 주문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며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에이전틱 AI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피지컬 AI로 연산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고객사들의 시설 투자 둔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오픈 AI 투자 축소설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그룹들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불장을 연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HBM에 이어서 스마트폰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공개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번 신제품에서 주목할 만한 기능은 뭡니까? 나우 넛지라는 기능입니다. 실적 찌르듯이 자연스럽게 선택을 제안하는 넛지에서 따왔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AI가 알아서 맥락과 의도를 스스로 파악해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내일 만날 수 있냐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갤럭시 AI가 스스로 캘린더에서 일정을 확인하고요. 만약 이미 일정이 있었다면 이를 넛지 형태의 팝업 아이콘을 통해 사용자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여러 앱을 오갈 필요 없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이는 화면을 제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탑재되는데요.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앱을 실행할 때 작동 시점과 적용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빠른 AI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할 텐데요. 네, S26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독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600을 적용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업계 최초 2나노미터 기반 앱 프로세서로 전작보다 CPU 연산 성능은 최대 39%, 생성형 AI 성능은 113% 향상됐습니다. 최상위 모델이 울트라에는 갤럭시 전용 프로세서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했습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성능이 전장 대비 39% 향상됐고 CPU와 GPU 성능은 각각 최대 19%, 24% 개선됐습니다. 가격은 부품값 인상 여파로 대폭 올랐는데 가장 저렴한 기본 모델이 125만 원대, 최고 사양인 울트라는 254만 원대에 달합니다. 국내 사전 판매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짓고 있는 공장에 2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굳히기 위해 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22조 원 가까이 투자를 늘리기로 한 거죠. 네, 어제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거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팹과 클린룸 5개를 추가로 구축하는데 21조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로써 1기팹 건설에 투입되는 금액은 기존 투자비 9조 4천억 원에서 21조 6천억 원을 더한 약 31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1기팹은 총 2개 골조와 6개 클린룸으로 구성되는데 클린룸 오픈 시점은 기존 2027년 5월에서 3개월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결정됐던 투자 규모보다 훨씬 더 큰 투자를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건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뭡니까?
네, 21조 6천억 원은 2024년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자기 자본의 29.23%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요 증대에 따른 중장기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이천과 청주 캠퍼스에 더해 신규 거점을 확보해서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회사 측은 투자 금액은 향후 진행 과정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 시작일과 종료일도 예정일로서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내 증시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배당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통가 오너들도 수백억 배당금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소비 부진과 고환율로 회사 상황은 안 좋은데 오너 지갑만 두둑해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배당금만 300억 원을 가져간다고요. 네, 신동빈 회장은 배당금 297억 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롯데지주가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을 1,250원으로 올리면서 지주사 배당 수령액도 172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롯데쇼핑과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를 더하면 전체 규모는 1년 전보다 약 12억 원 증가합니다. 유통업계로 넓혀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배당금으로 199억 원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167억 8천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요.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194억 4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롯데의 경우에는 그룹 사정이 좋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롯데웰푸드가 희망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인력 조정이 진행되는 건데요.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0% 급감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영업손실이 9천억 원을 훌쩍 넘기며 적자 규모가 커졌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역시 적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신 회장은 올해도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가면서 신년사를 통해 경영 환경이 여전히 혹독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한 턴어라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을 매각하거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서 회수를 극대화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막겠다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변화되는 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연체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선 거죠.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의 연체 채권을 팔더라도 은행과 같은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책임이 남도록 했습니다. 채권을 팔면 금융회사의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연체자가 장기간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리는 구조를 끊겠다는 건데요.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 등에 점검해야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에만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고 소멸시효가 실제 완성된 경우에만 연체채권의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를 허용해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도 막기로 했습니다. 은행 보험사는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3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후 구제보다는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죠. 네, 금융위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차주에 채무 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채무 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채무 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감면액은 세대상 손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같은 연체 채권 관리 강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절차를 종결하자는 취지라며 건전성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쓰는 꼼수들도 다수 적발됐죠. 이를 막겠다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다가 적발되면 금융권에서 그날부터 즉시 새로운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대출에 이른바 꼼수를 부리면 새로 대출을 받는데 더 엄격한 제약을 두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집 사는 데 쓰면 최초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간, 추가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이달 초 관련 은행연합회 자율 규제가 바뀐 데 따른 건데요. 기존에도 자금 용도의 유용이 걸리면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취급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규 대출 취급 제한 시점이 기존엔 상환일이었는데 이를 적발일로 기준을 바꿔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추가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라 전 금융권에선 사업자 대출 약정 위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신규 사업자 대출을 내주는 데 있어 차주의 약정 위반 정보를 시차 없이 적용할 명분이 마련된 겁니다. 이미 상환한 대출이라도 추후 용도의 유용이 적발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약정 위반 정보 등록 시점이랑 기준을 맞추고 적발 시점부터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자율 규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이달 들어 바뀐 자율 규제를 내규에 적용했고 다른 은행들도 다음 달쯤엔 반영되도록 내규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일부 로봇 청소기 제품이 외부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그러면 카메라가 달려있는 다른 IT 기기들은 안전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죠. 영상 유출의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소비자가 많이 쓰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말고도 카메라가 달려있는 다른 IT 기기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죠. 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달 소비자 디지털 제품 취약점 관리 방안 고도화 연구 용역을 내고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제품 해킹 등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연구는 우선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내 유통 중인 디지털 제품의 취약점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제조사의 보완 조치를 요청해서 최종 조치 결과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직구 플랫폼 등에서 많이 팔린 상위 제품 중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요즘 보급이 늘고 있는 가정 내 로봇이나 거실을 비추고 있는 아파트 월패드,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많이 설치된 홈캠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주로 영상과 오디오를 활용하는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그만큼 보안 위협을 관리하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로보락과 에코백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모두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외부에서 강제로 카메라를 켜서 촬영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약 29억 개의 사물 인터넷 IoT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는데요. 관련 기기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 해킹 위협 관리도 지속적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해외 직구인 줄 알고 통관 번호 등을 적고 구매했는데 막상 제품이 국내에서 발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통관 번호 정보를 얻기 위한 꼼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원래 이커머스 계열에서의 정보 유출하면은 주소나 연락처 같은 유출 우려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통관 번호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커머스에서 해외 직구 상품을 통관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구매했는데 정작 판매자가 배송을 할 땐 국내에서 발송을 하는 경우, 또 국내 배송 상품을 샀지만 갑자기 재고가 떨어져 해외에서 물품을 구해 보내주겠다며 통관 번호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입니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업계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는데요. G마켓은 다음 달부터 해당 행위가 2번 이상 반복되는 입점 업체에 해당 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신상품 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출이 좀 쌓이면 통관 번호가 도용될 우려도 있겠습니다. 네, 통관 번호는 보통 해외 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통관 절차에 쓰이는데요. 이 번호가 도용되면 내 명의로 나도 모르게 해외 주문이 이뤄질 수 있고 나아가 탈세나 밀수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통관번호 도용 신고 건수는 5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했던 통관번호에 올해부터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등 도용 방지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정대환입니다. 냉동육이나 커피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품목들의 관세를 깎아줬는데도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던 교복 가격 구조도 손질하고 학원비의 꼼수 산정도 점검합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일단 관세 품목부터 보면 쉽게 말해서 정부가 관세를 깎아준 품목을 빨리 가격 인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려 특정 품목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 제도를 올해만 1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덕에 일부 업체가 물품을 싸게 들여왔지만 그걸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뤘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 정작 소비자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각종 냉동육 등 쌓아둘 수 있는 품목이나 이전에 반출을 고의 지연한 적 있는 품목 등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이 관리 품목엔 이전엔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반출 의무 기한이 도입됩니다. 보세구역에 들이고는 수입 신고를 늦게 하면 추가 세금을 매기는데 그 기준인 경과 기한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깁니다. 세관이 내린 반출 명령을 어길 경우 제재도 기존보다 강화된 500만 원 수준까지 거론됩니다. 이 밖에도 할당 관세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해 소비자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교복과 학원비도 손본다고요. 네, 우선 교복의 경우 5,700여 곳의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따집니다. 정장 형태는 폐지를 유도하고 공급 업체 역시 다변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에서 현금 바우처형으로 전환하는 걸 권고하고 생활복과 체육복 등 오는 상반기 내로 품목별 상한가를 정합니다. 상위 10% 학원의 경우 교수비를 과하게 인상했거나 꼼수로 산정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불법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도 1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고 정주영 창업회장의 25주기 추모음악회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음악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4명의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선우예권, 조성진과 임윤찬이 참여해 정 창업회장의 삶과 정신을 피아노 선율로 풀어냈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깊은 울림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그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 크게 다가오며 많은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